자, 제가 그 니체 책에 한참 꽂혀가지고요. 니체가 제 머리를 이렇게 관통한 사진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니체를 세계 최초로 한자로 만들었어요. 비구니 니자의 몸체자, 독일어로 번역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저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니체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저 비구니 니자가 가까이 가다, 잘 들어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몸체자, 몸이 욕망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라, 이게 니체 철학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이 유영만과 니체의 공통점이 첫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 니체는요 망치 철학자라는 거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친구는 기존의 철학을 망치로 때려 부셔버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새로운 철학의 집을 짓는데, 이 친구가 세계 최초로 서구 철학의 역사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어떻게 엎었냐면요, 이제까지 철학은 이성이 몸을 지배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는 이걸 뒤집은 거예요. 몸이, 신체가 이성을 지배한다. 예, 여러분, 봄이 오는데 머리로 이해가 가세요? 몸으로 느끼세요? 몸으로 느끼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도 결혼하실 때 느낌이 와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느낌이 잘못 왔다는 게 약간 뒤늦게 들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니체는 신체를 굉장히, 철학자인데 몸을 가장 중시한 사람이거든요. 예,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 몸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예. 예. 너무 소리를 지르시면 강해다. 예, 그래서 저는 신체성이 정체성이다. 여러분 몸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몸을 보면 현재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몸에 다 들어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몸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바꾸려면 몸을 바꿔야 돼요. 몸을 바꾸기 전에 꿈도 꾸지 마세요. 네, 이게 저의 신체성 철학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저기 이제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앙스트블리테라고. 혹시 앙스트블리테를 처음 들어보신 분 흔들어 보세요. 예, 이게 전나무가요, 평상시에는 꽃을 안 피우다가 환경이 열악하고 위기가 왔다라는 전나무가 감지를 하면 평상시에 수백 배의 꽃을 피워가지고 온 동네에다 씨앗을 쫙 퍼뜨리고 장렬히 전사하는 거를 앙스트블리테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위대한 창작은 극도의 불안감에서 피어난다는 거예요. 니체가 약 10년간 극도의 고통을 겪으면서 창작을 했거든요. 베토벤도 아시죠? 이 청력이 거의 상실해 간다라는 걸 감지한 다음부터 내가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구나, 그때 엄청난 작곡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저 앙스트블리테를 대학원 수업에다 써먹고 있어요. 한 학기 내내 대학원생들을 극도의 불안감에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업은 1주부터 16주까지 발표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발표자가 정해져 있으면 자기가 발표 안 하는 주에는 그냥 빈머리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제가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발표는 그날 결정돼요. 오늘 김창선 대표님 발표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제 김창선 학생이 와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발표를 잘 못하고 버벅거린다, 그럼 바로 종강이에요. 제가 3주 만에 종강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려 13주를 방학으로 보낸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의 평가는 D 맞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올해 경기가 굉장히 불황이 온다고 그러죠. 이럴 때 사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정상적일 때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머리를 굴리는데,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상황이 오면 그때 머리를 씁니다. 이건 내가 이제까지 썼던 머리로 써가지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면 그때 사람은 이제 비정상적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앙스트블리테라는 단어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새로운 단어를 알면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만큼 모르는 세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새로운 세계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거의 개념이 없어 보이세요. 제가 이따가 개념이 얼마나 있을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맨하테크 사행시를 써갖고 왔어요. 이거 저기 본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잘 되면 1억에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자, 여기 매자는 뭐냐면 매력적인 파워로 일상에서 비상하는 혁신적인 상상력이에요. 예, 그 다음에 나는 나다움의 꽃으로 피어내는 넘볼 수 없는 고유한 독창성. 예, 태는 테크놀로지와 품질의 합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차별적 경쟁력. 예,
크리에이터의 도전 정신으로 시도하는 실험적 기업가 정신. 예. 예. 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리더분들이 오셨으니까 언어 시간이니까 또 상상력이도 하고, 여러분은 리더입니까? 꼰대입니까? 네, 꼰대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 꼰대는 입력은 고장 났는데 출력만 살아 있어요. 네, 지금 크게 웃으신 분들은 다 꼰대인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은 낡은 생각을 날조하는 꼰대입니까? 아니면 익은 생각을 창조하는 리더입니까? 꼰대는 낡은 생각을 아주 과거밖에 없습니다. 꼰대는. 그리고 리더는 늘 미래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자세히 써서 여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꼰대가 리더로 바뀌려면 쓰는 언어로 바꿔야 돼요. 여기 보시면 3번에 보시면 가방과 보자기가 있는데, 가방하고 보자기 이미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방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사고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어도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자기는 봐보세요. 플렉서블 하잖아요. 타인을 감싸 안아주고, 예. 가방의 동사는 가방에 넣다, 이거 별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자기는 감싸 안다, 덮어 씌우다, 뭐 이렇게 어깨에 매다, 굉장히 타자에 따라서 플렉서블하게 돌아가거든요. 이게 리더의 언어거든요. 이 파워포인트 자료는 다 드릴 테니까 뭐 사진 찍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다 드릴게요, 자료. 어차피 자료를 드려도 자료를 확보했다는 심리적인 만족감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되면 3가지 이상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뭐 어려운 거 자꾸 쓰지 마시고 한 3가지만 건지세요. 자, 오늘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할까요? 강연을 할까요? 예, 뭔가 뉘앙스가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강의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5% 겸손하게 모범생의 언어로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자야, 강의라면. 예, 강연은 뱀장사처럼 5% 오버해가지고 청중을 휘어잡아서 카리스마로 모험생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쪽은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강의를 하고, 이쪽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대학의 교수이기도 하지만 대학 교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뭐 밥맛이 없다, 꼰대 뭐 그러죠? 저는 이제 오늘 대학 교수로 강의하지 않고 지식 생태학자라고 저는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었어요. 지식 생태학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제가 겨울에는 또 지식 동태학자로 바뀌어요. 자, 여러분이 평상시 하는 역할이 세상의 변화를 관심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관찰하지 않습니까? 관찰한 데이터를 정보로 만들어 가지고 앉아서 생각하는 게 고찰. 그러는 순간 지식으로 바뀌면서 통찰이 와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한번 문제 상황에 적용돼 가지고 이전과 다른 흉내낼 수 없는 지혜가 탄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부한다는 거는 저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으로, 난리스로, 위스덤으로 바꾸는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서 저걸 하냐면 자연의 생태계에 가서 생명체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관찰, 고찰, 통찰, 성찰을 해요. 참고로 이 새가 동박새인데 저 새를 관찰해 보니까 저 새가 지렁이를 잡아먹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땅속에 있던 지렁이가 땅 위로 나오는 날은 언제 나올까요? 비가 올 때 나오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땅속에 있던 지렁이가 땅 위로 비가 올 때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나올까요? 네, 여러분은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지렁이만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이렇게 빗방울이 땅을 두드리면 그 땅의 진동을 지렁이가 피부로 감지해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이 새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도 먹고 살려고 지렁이 행동을 관심을 가지고 관찰, 고찰, 통찰해서 지렁이가, 저 새가 무릎을 치는 통찰을 얻게 됐어요. 어떤 통찰? 아, 땅속에 있는 지렁이가 비가 올 때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1년 365일 중에서 비 오는 날이 많아요? 비 안 오는 날이 많아요? 그럼 비 안 오는 날은 이 새가 굶어 죽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땅속으로 지렁이가 들어갔으니까. 이론적으로는 먹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이 새가 비가 안 오는 날도 땅속에 있는 지렁이를 불러내가지고 잡아먹어요. 어떻게 잡아먹을까요? 저 뒤에 리더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저 두 분은 지금 새를 능가하는 IQ를 갖고 계세요. 나머지 분은 지금 새만도 못해요, IQ가. 이 새가 먹고 살려고 지렁이 행동을 관찰, 고찰, 통찰해 보니까 아, 비가 올 때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 새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날은
장 속에 있는 지렁이한테 비 오는 신호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리로 막 땅을 찍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땅 속에 있는 지렁이는 진동이 오니까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비 오네. 나왔다가 이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거죠. 응? 그러니까 저 새도 새대가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새만도 못해요, IQ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 네 가지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변화를 관찰해라. 관찰한 다음에 끊임없이 생각을 거듭해가지고 정보로 바꿔서 고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이트 통찰이 오면 그때 이제 지식이 탄생하고, 이제 몸으로 배울 수 없는, 아니 머리로 배울 수 없는 이제 몸으로 터득할 만한 게 바로 이제 지혜거든요. 저런 지혜의 언어를 같이 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대학 교수인데 한양대학교 가서 제가 한 20년 됐거든요. 한양대학교 간 지 10년간 우리 한양대학교 교수님을 가르쳐 봤는데 교수들이 세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첫째, 어려운 이야기를 무척 어렵게 설명하는 평범한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쉬운 이야기를 아무도 못 알아듣게 횡설수래. 자, 그 다음에 보기 드문 교수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득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이 친구들은 황당하거나 평범한 거는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머리의 언어로 관념의 파편을 날립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친구는 몸으로 터득한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살갗을 파고드는 언어를 던집니다. 네, 그래서 경영학자가 경영자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학을 떼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 언어 유희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교수는 현실을 모른다, 현학적이다, 이론적이고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설명한다, 자기 생각에 갇혀 산다, 자기 주장만 한다, 밥을 안 산다. 오늘도 제가 밥을 얻어 먹었거든요. 대학 교사 거지의 공통점이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요, 항상 남한테 얻어 먹고 살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 살아가고 작년에 한 말 또 하고 되긴 어려운데 되고 나면 밥은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항상 남한테 얻어 먹고 살고, 이게 거지, 밥 거지예요. 계산할 때 교수들이 주로 화장실에 가 있어요. 거지라서. 네, 저는 단어는 광고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들이 저렇게 왜 이미지가 생겼냐면 언어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어를 쓰면 그 언어에 담겨져 있는 이미지가 그 사람을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이 쓰는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를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뀌고 이미지가 바뀌고. 네. 우리 혹시 대학 교수가 쓴 개론책 읽고 눈물을 흘리신 분 계세요? 일단 발음이 안 좋잖아요. 개론. 네. 개소리하는 론, 개론. 개론은 이쪽에 뇌를 공략할까요? 오른쪽에 심장을 공략할까요? 뇌를 공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체험한 게 없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깁니다. 이 설명에서 의미가 머리에 꽂히면 그걸 전문 용어로 골 때린다고 그래요. 골을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졸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몸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설명을 최소화시키고 의미를 심장에 꽂아요. 그래서 그게 의미심장해지는 거예요. 네. 이제 좀 알아들으시는구나, 오늘. 네? 자, 의미가 심장에 꽂히면 사람은 감동받습니다. 감동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하는 방법은 사람을 감동시키면 돼요. 감동시키려면 남의 이야기 가지고 제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봐야 안 삽니다. 뱀 장사처럼, 뱀 장사가 뱀을 팝니까? 뱀에 대한 자기의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발길이 안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잖아요. 여러분은 선생님을 벤치마킹하지 마시고 뱀 장사를 벤치마킹하셔요. 자, 그래서 재미가 없는 의미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고요, 의미가 없는 재미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 재미있고 의미있게. 요즘 너무 사는 게 재밌어가지고 미치겠는 사람들, 잠이 안 오시는 분. 네. 여러분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다리가 떨리세요? 심장이 떨리세요? 역시 다르시구나, 맨하테크 그룹. 이쪽은 다리 떨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게 보석 광고인데요. 이게 저를 뭐 나중에 성희롱으로 고소하지 마세요. 이게 마케팅의 핵심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남자가 여자한테 보석을 보여주잖아요. 여자가 보석을 열어보기 전에 이렇게 뚱뚱해 보였는데 여자가 보석을 열어본 다음에 남자를 다시 보니까 똑같은 남자인데 완전히 달라 보여요. 여러분은 어떻게 고객의 마음을 훔칠 것인가? 이게 마케팅의 핵심이에요. 감동하면 행동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팀원의 마음을 훔치는 마음 도둑이에요. 마음 도둑.
별 하나도 필요 없어요. 마음만 훔치면, 마음을 불태우면 사람은 그때부터 시간 관리, 프로젝트 관리, 일정 관리, 갈등 관리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마음 관리는 안 하시고 온갖 시간 관리, 프로젝트 관리 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제가 이제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고 약간 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여기 제목에 언어의 비늘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이 5분 동안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샀는지 알 수가 있어요. 물고기를 보면 비늘을 보면 그래서 물고기의 삶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충북 음성에서, 음성 아시죠? 음성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태어난 동네예요. 제가 그 옆 동네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충북 음성이 조만간 성지로 지정된다는 설이 있어요. 예, 중학교 때까지 제가 수렵, 어로, 채취, 농경 생활하면서 제 온몸의 언어가 다 농사 짓는 언어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수도공고라고 여기 개포동에 가면 이 한전에서 운영하는 수도공고 가서 제가 용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모든 몸의 언어가 다 용접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제가 일찍 여의고, 그리고 이제 발전소에 가서 평택에 가서 한 2년간 근무할 때 1년 동안은 평택, 송탄 이런 밤무대에서 제가 한때 주름 잡았던 사람이에요. 제 온몸이 다 밤무대 언어로.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나간 일인데 다. 예?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미래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꿉니다. 오로지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를 바꾸면 과거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소환이 되고요, 미래가 아직 미자가 아니라 아름다울 미자로 바뀌면서 나한테 멋지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현재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술기운에 이 고시 체험생 수기집을 읽고 거기 저처럼 공고생이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패스한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고 제가 눈이 번쩍 뜨였거든요. 아, 저같이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도 고시를 공부하면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 잘못된 꿈을 품게 만든 책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하려고 한양대학교 왔는데 천만다행으로 이 점수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법학과를 못 가고 한양대 교육공학과를 80년대 초에 입학을 했거든요. 한양대 교육공학과는 80년대 초에 생겼어요. 그때 신설학과라서 미달이었었어요. 미달. 제가 지금 미달인과의 대학 교수가 됐잖아요. 여러분도 미달인과를 보냈어요. 자제분을.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학과예요. 파울로 코엘료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잘못한 기차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데려다준다. 제가 고시행 기차를 탔는데 잘못 탔잖아요. 그래서 내렸어요. 군대 갔다 와서. 그래서 고시 공부하던 책을 달밤에 쌓아놓고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서갱유 사건이에요. 저 책을 다 불질러 버린 다음에 저는 그때부터 책 읽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새벽 5시까지 책을 읽습니다. 진짜로요. 9시에 일어납니다. 4시간 자요. 그걸 무려 10년간 박사까지. 물론 지금도 책을 엄청나게 읽지만요. 그래서 스승님들 덕분에 유학까지 갔다가 또 삼성에 가서 현장에 가서 5년간 경험해 보니까 석사가 돌석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돌을 갈다가 돌이 엷어지니까 열불박자가 돼서 박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상 지식이 현실 변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쩌게 모교로 2001년도에 와가지고 또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가 2007년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어요. 분당 수서 고속도로에서 잠깐 졸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제 차가 폐차되는 2007년 4월 11일 꼭 기억해 주세요. 4.11 사태라고 세계적으로는요. 갈비뼈가 양쪽에 7개씩 부러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러진 뼈가 40도에서 견디는지 2012년도에 사하라 가서 울트라 마라톤을 뛰었어요. 이 뼈가 잘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15년도에는 킬리만자로도 올라갔다 오고요. 올해 8월 달에는, 작년 8월이네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코타키나발루에 있는 키나발루 산 4,095m 바위산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와서 와인 파티 하다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타요. 그때만 해도 격리해가지고. 그래서 4일 만에 기적적으로 제가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네거티브. 여러분, 네거티브라는 단어가
인생에서 이렇게 기쁜 소식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네거티브라는 거예요. 제가 충북 음성이라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안 나와요. 음성인데. 근데 양성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물고기 비늘을 보면 얘가 흙탕물에서 살고 있는지 민물에서 사는지 바닷물에서 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5분간 얘기해보면 여러분의 언어 속에는 여러분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를 바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생기고, 언어를 타성에 젖은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사유도 틀에 박히기 시작하고 생각도 진부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남자들이 3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엘빈 토플러인 건 아시죠?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역시 여러분들은 다르시나. 브라이언 트래시. 이분은 1회당 강연료가 1억 원이 넘어요. 이 사람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죠? 이 사람도 한국에서 몸값이 비싸기로 유명한데 김영란법 때문에 망했어요. 여기도 지금 단가가 안 맞아서 안 올까 하다가 우리 저 김창선 리더님 지난번 한번 밥 잘못 먹고 여기 잡혀왔어요. 아무튼 이 세 사람은 한때 용접을 했던 사람이에요. 엘빈 토플러가 용접을 했고 브라이언 트래시도 용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용접했다고 하면 아무도 안 알아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용접 자격증 갖고 왔잖아요. 1981년도에 제가 용접 자격증 땄잖아요. 아직도 저는 저 자격증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어요. 제 인생의 엄청난 보물이에요. 제가 교사다 잘리면 용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지식을 용접하고 있습니다. 철판을 용접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거 직업을 만들었어요. 흔해 빠진 지식과 용접공을 붙여가지고 날리지 웰더라는 세계 최초의 포지션 타이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건 아주 쉬운 겁니다. 익숙한 걸 갖다 붙이면 새로운 생각이 싹이 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도 저를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편견이 개의 이름인 거 아시죠? 편견, 선입견. 그리고 요즘에 개 한 마리가 또 나타났어요. 백문이불여일견. 이게 중학교 시험 문제 났었잖아요, 그죠? 저게 뭐냐 그랬더니 어떤 놈이 100번 묻는 놈은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한자를 바꿨잖아요. 물어보면 개 취급, 물어보면 개 취급,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질문하고 그러면 개 취급하지 마시고, 와, 그런 질문을 어떻게 그렇게 했냐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러세요. 저도 삼성에 입사해가지고 왜 꺼집니까? 처음에 뭣도 모르고 아이디어를 많이 냈는데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저한테 일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유 박사 좋은 아이디어야. 유 박사가 한번 해보지. 여러분들 누가 아이디어 낼 때마다 일거리 만들어주면 여러분 아이디어 내겠어요? 안 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여기 비행기가 2개가 있는데 어떤 비행기가 더 멀리 날아갈 것 같아요? 왼쪽 비행기, 오른쪽 비행기. 자, 오른쪽 비행기가 멀리 날아갈 것 같다. 왼쪽 비행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비행기를 갖고 왔어요. 이게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비행기거든요. 한번 날려볼게요. 이게 많이 멀리 날아갈 것 같죠? 이게 생각보다 멀리 안 날아가요. 제가 사기친 것 같으니까 우리 김창선 대표님 한번 날려보세요. 절대로 멀리 날아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비행기가 있어요. 자, 한번 날려볼게요. 자, 왼쪽 비행기는 고생을 별로 안 한 친구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고꾸라집니다. 저 오른쪽은 일단 포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구겨져 있겠어요. 이게 구겨져 있으니까 입체 인생을 살아가지고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해본 게 없기 때문에 머리의 언어를 주로 씁니다. 이 친구는 해본 게 많기 때문에 살갗을 파고드는 감동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요. 체험의 언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몸의 언어는 먹힙니다. 머리의 언어는 막힙니다. 몸의 언어는 꽂히고 머리의 언어는 맴돌입니다. 예를 들면요, 퇴근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왼쪽 봐보세요. 어쩌지 나 퇴근해 버렸는데. 그럼 이거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이게 머리 언어예요. 저쪽 오른쪽 봐보세요. 너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거기가 어딘데? 이거 뭐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의 언어는 이미 머릿속에 저장된 언어를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의 언어는 화자가 뭔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고 맥락에 맞는 언어를 잠깐 고민하면서 협력해가지고 상호작용해서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저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엄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남편의 어머니잖아요. 관계없어요. 아프거나 말거나 친정엄마 나를 낳아준 어머니 관계가 있어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언어는 가슴의 언어입니다. 머리의 언어가 아니라 몸의 언어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머리가 많이 아팠잖아요. 왜? 저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내 일이 아니에요.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골머리가 아픈 거죠. 위대한 변화는요, 가슴이 아파야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나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몸의 언어는 지혜가 만드는 건데요. 이 지혜는 언제 생기느냐? 사건과 사고가 많을 때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 사고와 사건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아주 한번 들으면 절대로 잊어먹지 않게 구분해 드릴게요. 자, 사고는 여러분이 기르는 개한테 물리면 사고 당한 거예요. 근데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이 기르는 개를 가서 물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사건이에요. 사람이 개를 물면 사건. 그때 입맛을 자세히 적고 개의 표정을 자세히 기술해가지고 신문사에 기고하세요. 그러면 대서 특필됩니다. 사람이 개를 문 거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여기 거의 다 결혼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질문하면 손을 반드시 드셔야 돼요. 선택지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본인의 결혼이 내 결혼은 사고다. 사고 당한 사람 흔들어 보세요. 네, 빨리 손 드세요. 크게. 네, 사고 당한 사람. 심수영 씨, 사고예요, 사건이에요? 빨리 손 드세요. 괜찮아요. 네. 네, 기억이 안 나시면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건 속에는 이렇게 사연이 숨어 있고 얘를 파고 들어가면 이렇게 사유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많은 사람은 사유가 다릅니다. 사고 당하면 한자가 이렇게 바뀌어요. 사고. 예, 그러니까 어휘력이 풍부해지려면 한자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한자어는 우리나라 언어 중에 80% 이상이 저는 한자어라고 생각해요. 예? 강의 재미있으신가요? 네. 예. 재미없는 강의라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이 달성하고 있는 목표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제 결단을 내리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성장과 성숙이 오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목표가 왜 필요할까? 목적지 없이 망망대해를 헤매는 저런 돛단배처럼 우리가 어디로 왜 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그것보다 위험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목표는 숙제가 아니라 축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차피 목표 달성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미있게 해보자는 거예요. 축제처럼. 그래서 저기 주인과 노예가 있는데, 목표 달성을 놀이처럼 즐기는 사람들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목표 달성을 누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강제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예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직장인과 장인의 차이기도 합니다. 직장인은 목표를 노동으로 달성하고요. 장인은 목표를 즐겁게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인과 장인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직장인은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질문이 없어집니다. 메리 올리버라는 미국 작가가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힘, 하나는 질문하는 능력. 여러분 예전에 누군가 사랑할 때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죠? 집에 잘 들어갔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 비 오는 날 우산을 갖고 출근했는지, 그죠? 처갓집에 땅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거 다 궁금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없어졌죠? 밥은 처먹었는지, 뭐 자빠져 잤는지, 땅은 팔아먹었는지. 그러니까 사랑이 식으면 질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면 질문이 많아지고 그때 한계에 도전하는 혁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장인은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이 일을 더 잘하는 방법을 스스로 엄청난 질문을 던져놓고 궁리에 궁리를 거듭합니다. 그런데 직장인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터를 노동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탈출하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사랑하는 님과 질문하는 능력.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님과 질문하는 능력은 두 가지 능력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능력이에요. 왜? 사랑하면 질문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사랑의 끝은 이렇게 질문이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왜 질문 안 하냐면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하면 질문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도전이 시작되면서 위대한 혁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합니다. 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엄청난 한계에 도전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폼 잡지 말고 플랫폼 잡아라 이런 책을 썼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한국 아메이의 1타 강사가 됐어요. 네. 네트워크 사업을 안 하면서도 네트워크 사업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게 제 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나오지만요.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폼 잡는 사업자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법대로 합니다. 법대로. 그런데 오른쪽 봐보세요. 플랫폼 잡는 사업가는 자기 일을 놀이처럼 즐기면서 법대로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법을 하나 개발해요. 그 개발하는 법이 뭐냐면 방법이라는 법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법은 책상에서 만들 수 있지만 방법은 책상에서 절대 만들 수 없어요. 현장에 나가서 해봐야 방법이 개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법 전문가가 아니라 방법 개발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는 누가 이끌어가나요? 법 전문가. 법은 철저하게 과거지향적입니다. 법을 연구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과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방법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방법 개발 전문가예요. 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끄트머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끄트머리라는 말 우리말 잘 아시죠? 끝에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1사분기 끝에 2사분기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1사분기 끝에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안 됐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1사분기 끝은 또 시작이거든요. 2사분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끄트머리라는 말이 끝에 머리가 있다. 우리말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말의 특징은 두 가지가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어요. 양극단이. 여러분, 제 강의가 끝나면 오늘 시원 섭섭하시죠? 이거 시원하세요? 섭섭하세요? 네. 시래기국을 끓일 때 시래기를 만들 때 내버려둬 뭐를 만들어가지고 말리느냐고 내버렸잖아요. 그때 두래 내버렸는데 또 거기다 두래. 그 뭐예요? 내버리라는 거예요?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둬잖아. 네. 오르락 내리락 들락날락. 네. 다 양극단의 언어가 이렇게 하나로 붙어있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는 올라가는 기계예요. 걔는 올라갔다가 절대로 내려오지 말아야 돼요. 거기 내려온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의미는. 근데 우리말은 승강기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9회 말 투아웃에서 투쓰리 풀카운트에서 역전 말로 홈런을 치지 않습니까? 네. 자, 세 번째 목표는 저는 여러분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를 달성하면서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부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부부가 강남에다가 50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50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하고요.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독일제 커피 머신도 설치했어요. 그리고 베란다도 테라스 카페처럼 꾸미고 극장 시스템,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갖출 건 다 갖췄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침에 출근해서 생각해보니까 집에다 서류봉투를 놓고 온 게 생각이 나서 집에 갔는데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어요. 가정부가 오디오를 쫙 틀어놓고 커피 한 잔 빼가지고 베란다 테라스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 집안의 모든 시설을 누가 즐기고 있어요? 가정부가 즐기고 있어요. 이 부부는 이걸 즐길 시간이 없어요. 지금 목표가 또 생겼어요. 아파트가 좁아. 그래 55평으로 늘려야 돼서 휴일 반납 야근 불사하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침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슈퍼에 가면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 나온 거 짜먹는 거, 설레임 죽이 나온 거 아세요? 아침 먹을 시간이 없는 직장인을 위해서 운전하면서 짜먹게 이렇게 빨간 도쿄 있을 때 빨리 짜먹고
바람불 켜서 짜먹고 가다가 또 부부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은 가정부가 차지했다는 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잘 들으셔요. 목표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 결과 중심으로 살아요. 결과를 달성하는 과정이 행복하시면 저는 자연스럽게 부산물이에요. 저는 목표가 부산물이라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재밌게 지내다 보면 부산물로 목표가 달성되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저는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앞만 보고 저도 저 목표 달성하려고 달려가다가 2007년도에 여기 갈비뼈 부러졌다고 그랬잖아요. 잠깐 졸다가 서울대 분당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니까 갈비뼈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분은 갈비뼈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갔어요. 이 팔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이건 자기 전공 뼈가 아니래요. 팔뼈는 정형외과 의사가 보고, 이 목뼈가 안 돌아갔었거든요. 이게 굳어가지고 요즘 어떻게 안 됐냐 그랬더니 정형외과 그건 자기 전공의 뼈를 경계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건 또 신경외과 의사가 보고. 그래서 이 세 분이 와가지고 각자 자기 뼈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가요. 근데 제가 어디가 아프냐면 이 사이 뼈가 아파 죽겠어요. 이 팔뼈하고 요거 여기 사이, 여기 팔뼈하고 목뼈 사이뼈, 이 사이뼈가 아파 죽겠는데 사이뼈를 전공하는 의사가 병원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뼈저린 뼈 아픔을 체험하고 만든 전문가가 사이 전문가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사이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에 차이를 존중해주고 박수 쳐주고,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전문성은 다른 사람 전문성하고 끌어다가 융합을 해서 제3의 지식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사람, 이게 바로 저는 미래 사회의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 전문가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문가의 정의가 전문적으로 문외한인 사람, 한우물 파다가 매몰된 인간들, 깊이 파다가 깊이 대상이 된 사람들. 예,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1년 365일 30년간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거든요. 매일 운동해야 이렇게 몸이 건강해져서 빨리 퇴원했는데, 제가 또 취미생활이 관찰이라서 교회 다니시는 분을 관찰해봤더니 이분들이 주행 속도에 따라서 찬송가가 다르더라고요. 80km일 때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시고, 100km일 때는 요단강 건너갔어요. 120km 주여 나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느님을 빨리 영접하려면 주행 속도를 이따 가실 때 150km 밟아버리세요. 하늘나라를 바로 직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몸으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 속도가 빨라지니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각도가 좁아질까요, 넓어질까요?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왜 줄어드느냐?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달리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멈춰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를 방향을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제주도에서 한때 100km 마라톤을 뛴 적이 있거든요. 30km 한라산 중턱에 올라갔다 와요, 첫날은. 그래서 이제 해변도로 30km 달리고 마지막 3일째 오르먼덕 20km 왕복해서 40km, 100km를 뛰는데 3일 내내 1등하는 일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절대로. 저는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목표가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최대한 감상하고 꼴찌로 뛰는 게 목표예요. 꼴찌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둘째 날 해변도로를 달리는데 저 앞에 막걸리집이 보이더라고요. 목은 말라 죽겠는데, 여러분 제가 마라톤을 뛰다가 막걸리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정상으로 보이나요, 비정상으로 보이나요? 저는 정상적인 대학 교수하고 밥을 안 먹어요. 밥맛이 없어요. 저는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막걸리를 마셨는데 와, 이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제주도 땅이 갑자기 내 땅처럼 보이더라고요. 이 전율하는 행복감이 왔어요. 그래서 결승선에 가면 술이 깨는 이런 해장 마라톤, 여러분 음주 마라톤 꼭 뛰어보세요. 아직 음주 검사 안 하니까. 뭐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목표 달성해봐야 관절염밖에 안 걸려요. 고진감래 절대 이런 거 믿지 마. 고생 끝에 제가 경험해보니까 통증밖에 안 와요. 지금 이 순간 가장 행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재미있으면 내일도 행복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예? 행복을 미래로 밀어놓지 마세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살지 정확히 내 남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제 강의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듣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눈 떠 있고 살아 있을 때 가장 재미있게 샀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만큼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에 사업도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목표에 대해서 정리하면 목표는 작게 시작해서 반복하면요, 작품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제와 다르게 한번 해보세요. 어제는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은 어제와 조금만 다르게. 그리고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을 찾으세요.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운동 안 해도 되는 10가지 이유를 생각하셨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인간이 비참한 이유, 불행한 이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하고 비교합니다.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절대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제 했던 방식이에요. 어제 사업을 했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계속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실패를 하셔야 돼요. 이 실패가 실력을 낳습니다. 실패를 안 해봤다는 얘기는 도전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의 능력을 넘어서는 목표를 상향 조정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근육 운동을 할 때 이 레이저 포인트 가지고 근육 운동하면 여기 근육이 생길까요? 한 10년 동안 하면 생기겠죠, 이거 계속. 그런데 언제 근육이 생기냐면 내가 들을 수 있는 무게보다 조금 더 무거운 걸 들고 여기가 떨려야 돼요. 이때 근육에 상처가 생기고 이게 아물면서 이제 어제와 다른 근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평이한 목표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마어마한 목표면 좌절. 그런데 저걸 보니까 저건 내가 이제까지 했던 방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람은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하다가 준비하다가 완벽하게 시작을 못해.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몸에 때만 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결단입니다. 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걸 쉽게 풀어서 이렇게 써갖고 왔어요. 뭔가를 시작하지 않는 또는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작하지 않고 시작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시작하는 방법에 관한 책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왜 자꾸 시작하는 방법을 연구합니까? 운동하기로 결심했으면 바로 시작하세요. 비가 오네? 비가 나를 보호하사 비가 와도 나가서 운동하세요. 거기 비 오는 날 뛰는 미친놈이 많아요.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인데 제가 저것 하나 살 거예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한양대학교 출근할 때 이제 저거 타고 출근할 거거든요. 그리고 타고 싶은 여자 교수님들 뒤에 한 명씩 태워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 남자가 저게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영어로 쭈얼거리고 있어요. Someday I will do it someday. 나 언젠가 탈 거야. Monday 월요일 날 탈 거야.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You see, there is no someday. Someday라는 요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It's time to ride. 지금 나가서 카드 긁고 사라, 이런 광고예요. 모든 광고의 끝은 카드를 긁으라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철학은 카드를 긁지 않으면 인생이 긁힌다. 이게 철학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결국 카드를 긁으라는 거 아니에요? 안 긁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마케팅의 정의를 써갖고 왔어요. 마케팅은 카드를 긁게 만드는 마술이다. 카드를 안 긁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제가 동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기 딴 거 좀 보고 와봐. 나 갔다 와 빨리. 플레이스테이션 4다. 한 달 용돈이면 사는데 담배 끊어. 술 마시지 마. 연말인데. 다음 달 엄마 칠순 겨울휴가 가고 나갈 돈 많은데 자기 용돈 좀 줄인다. 나도 힐링이 좀. 힐링은 무슨 힐링이라 되겠다. Everybody play PlayStation. Everybody.
유부남이 사는 길. 플레이스테이션. 이게 플레이스테이션이 한 40만 원에 육박하니까 남편이 부인한테 허락을 사려고 그러면 허락을 해줄까요? 부인이? 허락을 안 해주기 때문에 광고의 카피 컨셉이 이거예요. 허락을 안 해주니까 카드 긁고 산 다음에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는 거예요. 네, 막 광고의 핵심을 찌르고 있잖아요. 자,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3번의 결단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결단을 내렸지만 그 3가지 결단을 통해서 제가 배운 교훈을 여러분하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된 첫 번째 원동력이 고시 공부하려고 한양대학교 온 게 저의 첫 번째 결단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센 결단은 뭐냐면 고시 공부를 포기하기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고시 공부를 계속했으면 인생이 암울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90년대 초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가 쓰러졌어요. 내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운동을 하기로 결단을 내린 거. 그리고 학교에 안 가고 삼성에 입사해가지고 현실 체험을 해본 거. 저는 저게 저한테 엄청난 결단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나씩 잠깐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이거든요. 이게 고시 체험생 수기집. 예. 저기에 사법고시 행정고시 패스한. 그러니까 저 책이 저를 잘못된 꿈을 품게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저기 책의 발화는 나중에 보시고요. 자, 저게 주가 아니고요. 자, 제가 책을 읽기 전에 이렇게 오이였는데 책을 읽고 나서 뭘로 바뀌었냐면 저 노랗게 피클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오이가 피클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피클이 오이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위험한 겁니다. 읽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행동이 독서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극히 정상인 이유는 책을 대충 읽어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지금. 책을 제대로 읽으시면 저처럼 정신 이상자가 산상합니다. 여러분 아까 표정을 보니까 강의를 듣기 전에는 오이였는데 지금 거의 다 피클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듣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장소에 오신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위험하신 분은 빨리 나가서 괜찮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은유법으로 독서는 피클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은유법의 특징, 앞에는 추상명사, 뒤에는 보통명사, 그리고 공통점을 찾아내는 게 은유법입니다. 여기 리더분들은 배워야 될 게 여러 가지지만 은유법을 많이 배우세요. 은유법을 배우시면 복잡하고 난해한 생각을 아주 쉽게 강력하게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잘하거나 경제에 이른 사람들의 언어의 대부분이 은유법이에요. 자, 은유법 연습 한번 해볼까요? 결혼은 뭐다? 미친 짓, 그거 잘못된 은유법이에요. 반드시 뒤에는 보통명사를 써야 되니까요. 결혼은 양파다. 왜? 까도 새로운 나오는 게 아니라 까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확 오드시죠? 네. 이렇게 여러분이 결혼 전문가가 아닌데 결혼에 대한 은유법 20가지만 개발하면 1시간 동안 결혼에 대해서 특강을 아주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결혼 비전문가인데도. 뭘로? 은유법으로. 결혼은 로또다. 왜? 맞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예. 제가 한때 드럼을 쳤었거든요. 드럼을 치는데 사람들이 드럼 연주를 보러 오지 않고 제 팔뚝 근육을 보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년 운동해가지고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게 여러 가지지만, 자, 여기 실행력에 행자를 지우면 실력이 되죠. 실력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실행을 해야 생기는 거예요. 실행은 머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세상에는 2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과 정신 차린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은 누구냐? 시련과 역경을 정신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시련과 역경을 체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 정신 차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제가 사하라 사막에 가서 마라톤 뛰는 사진인데요. 저게 배낭 10kg 정도 되거든요. 일주일치 식량과 옷까지 다 싸질머지고 가야 돼요. 이 모래 언덕 한번 올라가면 하늘이 노래요. 정말 내가 이 하늘 노란 걸 보러 여기 300만 원 투자하고 여기 왔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저 인생은 정신력 싸움이 아니라 체력 싸움이다. 저기 근접 원인과 근본 원인이 있잖아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는 얘기는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근본 원인인 거고요. 나머지는 간접 원인이에요. 여러분이 체력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파트너가 와가지고 상담하자고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적극적으로 경청할 수 있어요? 예, 이미 자세와 태도는 체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체력이 있어야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몸을 지배하지 않고 몸이 머리를 지배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니체가. 자, 그래서 여러분은 정신 차린 사람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제가 세바시에 약 10번 정도 출연했거든요. 세바시 최다 출연자인데요. 이게 제가 처음 2011년도에 출연했을 때 저 모습을 봐보세요. 그 다음에 2012년도, 2013년, 그 다음에 2016년, 저게 몇 년도인가요? 얼마 안 된 것 같고, 이게 재작년인가 갔다 온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계속,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최근에 몸이 가장 좋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런 거냐면 운동하는 동안은 동안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운동하시고 엠브루투스 많이 먹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결단을 내린 게 삼성 인력개발원에 가서 5년간 경험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석박사의 진정한 의미가 관념적 지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처절한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집을 그릴 때 이렇게 밑에부터 그리세요? 아니면 저 지붕부터 집을 그리세요? 지붕부터 집을 그리는 건설회사 보셨어요? 아니 하늘에다 지붕을 매달고 거꾸로 이렇게 집을 짓는 회사는 없는데 왜 우리는 지붕부터 집을 그리냐고요. 현실과 전혀 반대로. 그게 바로 관념적 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의진 작가가 딴 생각은 언제 생기냐, 책상에 앉아서 머리 백날 흔들어 봐야 딴 생각이 안 생기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전과 다른 경험. 더 중요한 거, 기존 언어를 부정할 때. 그러니까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경험만 있어도 안 됩니다. 이거 언어를 표현하는 게 틀에 박혀 있으면 경험 아무리 많이 해봐야 기존 색다른 경험을 색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어휘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틀에 박히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기존 언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체험이 없는 개념은 관념이고 개념이 없는 체험은 위험하다. 네. 그래서 어제와 다른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한 것들을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언어를 별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별이다. 별이다가 뭔지 아세요? 네, 대장간에서 새를 빨갛게 달궈가지고 모루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막 단련하는 거를 별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를 계속 별이셔야 돼요. 그래 언어가 날선 언어로 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낯선 생각으로 잉태시키는 거예요. 그 언어가. 자,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부부싸움하고 난 뒤에 부인이 남편한테 차려주는 식단 30일짜리를 갖고 왔어요. 첫날은 남편한테 콩을 줘요. 둘째 날 나물. 하면 콩나물 무침. 30일째는 콩나물 죽여 살려 밟아 찢어가지고 꿰매 눌려 당겨 돌려 뽑아가지고 잘라 갈라 볶아 말아가지고 국을 끓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모님이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사모님이 언어를 저렇게 풍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휘력의 가지수만큼 요리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상품 여기다가 여기 봐보세요. 월드잖아요. 월드 자리에다가 프로덕트 앤 서비스를 대입해 보세요. 워드가 신상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하는 거예요. 신상품과 서비스가 안 나오는 이유는 그거에 상응하는 언어가 부실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자, 마시멜로 게임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유치원생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이제 스파게티 조각 저걸 실로 꼬매고 막 스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가장 높이 탑을 쌓는 게임을 했는데 결과는 누가 제일 높이 쌓냐면요, 전공을 한 건축가. 누가 제일 꼴찌했냐면 경영대학원 학생들. 2등은 누가 했어? 2등 유치원생. 아니 그럼 얘네들은 유치원생만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됐냐면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이 많아. 검토를 거듭하다가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제분들한테 게임기 사주면 여러분 자제분 게임기 매뉴얼 참고해서 게임 배웁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렇게 막 이리저리 시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는 요리조리가 아니라 이리저리. 요리조리는 잔머리 굴리는 거고요. 이리저리는 나가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가 되려 하지 말고 경험주의자가 되라고 앨런 코트가 쓴 초보자에 주는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하고 검토하고 분석하다가 저렇게 유치원생만도 못하게 된 거예요. 네?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노력이다. 똑같이 경험을 하는데 누군가는 그 경험에서 엄청난 성찰을 통해 가지고 배움의 포인트를 끄집어내는데 똑같이 경험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추억으로 지나가 버리잖아요. 자, 한국인이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검토 능력이래요. 여기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장관한테 질문하면 장관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대정부 질의할 때 검토해보겠다고 그러죠? 그 국회의원이 화가 나가지고 더 세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적극 검토해보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대서양 조약기구 두 군데 갈 때 있어요. 나토, No Action Talking Only, No Action Thinking Only. 날 살 때까지 거의 토할 때까지 검토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검토하다가 날 새고 실패보다 더 심각한 실수가 뭔지 아세요? 실기,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랫동안 검토하다가. 여기 있네.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몸에 때만 낍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두 군데를 만들었어요. 걱정대학교하고 들이대학교. 여기 걱정대학교는 껄떡거리는 인생을 살아요. 아, 어제 운동할 걸. 아, 어제 술 안 마실 걸. 인생의 언어가 다 한탄 한심. 요리조리. 저 친구들은 다채로운 인생을 살잖아. 어제 운동했다. 어제 책 한 권 읽었다. 친구 만나서 조언했다. 이렇게 했다. 다채로운 인생을 살잖아. 그리고 언어가 감탄사입니다. 일상이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와, 오늘도 일어났네. 아직도 살아있구나. 옆에 와이프 잘 숨 쉬고 있는 잘, 아직도 숨을 잘 쉬고 있구나. 대단하다. 일상이 기적인 거예요. 감탄인 거고. 그리고 제가 들이대학교는 부속고등학교도 하나 만들었어요. 아님 말고라고. 그리고 저 들이대학교 부속중학교도 들이대는 중. 초등학교는 애당초. 유치원은 동심원. 만들었어요. 우리 맨하타크 리더님들은 여기 걱정대학교 가지 마시고 들이대학교 입학하시면 제가 수석 졸업생으로 다 장학생 선발해 드릴게요. 그래서 결단을 정리하면, 자, 실행하기 전에 방법을 구상하는 게 아니라 자꾸 실행을 하다 보면 방법이 우연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만큼 방법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찰이 행동을 낳는 게 아니고요, 어제와 다르게 행동하다 보면 인사이트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통찰은 행동의 산물이에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인생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가장 파워풀한, 저는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생각해요. 하면서 배우기도 하는데 돈도 버시고, 얼마나 좋은 비즈니스 스쿨이에요. 숙고는 손전등이지만 행동은 전조등이라고요. 앉아서 백날 생각해봐야 작은 데밖에 비출 수 없는 아이디어밖에 안 나오는데, 나가서 행동하면 멀리까지 비출 수 있는 전조등에 가까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유법을 썼더니 어떤 님이 전조등이 뭐냐고 물어봐요 또. 시행착오가 있어야 판단착오를 줄이는 거예요. 판단착오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어제와 다른 시행착오를 경험해봐야 돼요. 자, 이제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은 정상입니까? 요즘에 이렇게 높이뛰기를 할 때 앞으로 넘나요? 뒤로 넘나요? 누가 정상해? 이 사람이 정상해? 이 사람이 정상해? 이 사람이 정상입니까? 이 사람이 정상입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정상이었었어요. 이렇게 앞으로 넘는 사람. 그래서 인간은 신체 구조상 절대로 2m를 넘을 수 없다. 사고의 한계.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람이 지극히 정상으로 보이지만요,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언제 나타났는지 아세요?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세계 최초로 나타난 사람이에요. 딕 포스베리.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포스베리 풀업 기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m 24cm를 넘었습니다. 저 사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정상에 가는 유일한 방법, 비정상적으로 사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정상에 가고 싶은 분은 정상적인 사람과 밥을 먹지 마세요.
정상에 가기 어려워져요. 제가 대학 교사가 밥을 안 먹는 이유는 밥맛이 없어요. On n'a pas fini de vous faire aimer la viande. 자, 여기 보시면 생각만 해본 사람은 당해본 사람을 못 당합니다. 그래서 많이 당해봐야 뭐가 되는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로댕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로댕 보셨으니까 아까 방금 보신 로댕하고 자세를 똑같은 자세로 5초 동안 빨리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하고 자세가 똑같아야 돼요. 빨리 해보세요. 예, 보니까 오늘 거의 생각이 없는 인간들만 와 있어요. 여기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허벅지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한번 똑같이 해보세요.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허벅지.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일단 배가 나오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 뱃살과 생각이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을 감춘 다음에 이 사람하고 자세를 똑같이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하고 똑같은 자세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수없이 봤는데. 그렇죠. 대충 바뀌어요. 대충 보니까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에 사는 가장 큰 해충 이름이 대충이에요. 대충 보니까 세상도 대충 돌아가고 책도 여러분 대충 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대충이 사는 거예요. 자, 여자 비서가 지금 타자를 치고 있는데요. 이 아날로그 시대에 이렇게 타자기가 있었는데 이 타자기를 컴퓨터 키보드하고 모니터로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여자 비서가 지금 봐보세요. 컴퓨터 키보드하고 모니터 가지고 지금 타자 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 모니터를 왜 밀어버렸을까요? 자, 여기 하얀 글씨로 써있는 거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아날로그 세대시죠? 아날로그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안 하려고. 리더는 습관의 적을 깨부수고 새로운 배움을 일깨우는 고정관념 파괴자야 되는데 이 고정관념 파괴를 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낯선 상황과 계속 마주쳐야 돼요. 부딪혀야 되고 낯선 책 읽고 지적 마주침, 낯선 환경에 가서 낯선 환경과 마주쳐보고 낯선 사람 만나서 인간적 자극 받고 이렇지 않는데 어떻게 내 생각에 마주침이 깨우침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매너. 여러분들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굉장히 매너가 있었어요. 매너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매력적인 너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 3년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습관적인 너가 생기는 거예요. 자,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은 뭐를 참고하는지 아세요? 매뉴얼을 참고합니다. 틀에 박힌 너. 이 3M이에요. 매너, 매너리즘, 매뉴얼. 3M 회사가 탄생했어요. 저렇게 되니까 이제 인생이 지루하고 뻔한 내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매뉴얼을 버려야 리뉴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에 담긴 언어가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혁신적인 업무나 성과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리처드 마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 보면 이런 명언 나오는데 가장 높이 나르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이거 믿으세요? 갈매기는 근시예요. 근시. 처음 하셨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통념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갈매기는 근시예요. 그래서 니체가 이 말을 했어요. 진리에 대한 믿음은 그때까지 믿어왔던 진리에 대한 회의와 함께 시작한다. 모든 걸 회의하세요. 그래야 거기서 새로운 비정상적 사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도전했던 7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겪었던 인생의 교훈을 짤막하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하라 사막에 가서 마라톤을 뛰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안나푸르나에 올라가서 베이스 캠프에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안나양이 푸르다는 걸 확인하고 왔어요. 제가 킬리만자로 올라가서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없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 100km 마라톤도 뛰어봤고 뚜르드 몽블랑을 트레킹하면서
8박 9일 동안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됐고요. 전국 자전거 국토 그랜드슬램 종주를 넘어서서 자전거 국토 완주를 했어요. 그리고 책을 95번째까지 썼어요. 94번째 사회자 잘못된 정보의 95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100권째까지 책을 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사하라에서 마라톤 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일째 되는 날 레이스를 포기하고 이런 명언을 남겼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잘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관악구 신림동에서 아직도 10년 이상 고시공부하는 인생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네,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대충 하다가 때려치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계를 책상에서 정하지 마시고 한계를 몸으로 도전해봐서 한계를 아셔야 돼요. 한계는 그래서 책상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막용 특수 신발입니다. 모래가 안 들어가게 이렇게 정치해가지고 한 거고요. 이거 장비 갖추고 다 갖추면 한 1,000만 원 들어요. 사하라에서 마라톤 뛰는데. 사하라에서 1,000만 원 내고 마라톤 뛰시겠어요? 안 뛰시니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지금. 저는 카드 긁고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프랑스 신발 회사에서 1,500만 원을 후원해 주겠다고 저 신발 신고 광고만 조금 해주면 그래서 500만 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긁으시라니까요 카드를. 제가 안나푸르나에 올라갔을 때 이게 3,700 마차푸차라 베이스 캠프에서 휴대폰으로 일몰 사진을 찍은 건데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이 영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되다 이런 영화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히말라야가 사진을 찍는데 거기에 멘트가 이런 말이 나와요. 아름다운 것은 사진을 찍지 말자. 왜 그럴까요? 아름다운 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저도 그 대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사진 안 찍어 갖고 올까 하다가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찍어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제발 밥 먹을 때 사진 좀 그만 찍으세요. 밥을 좀 먹으려고 밥을 못 먹게 만들어요. 사진 찍겠다고. 우리가 거기 사진 찍으러 간 거예요? 밥 먹으러 간 거예요? 밥 좀 먹읍시다 좀. 임경근 대표 밥 좀 먹자고요. 그래서 제가 3M 법칙을 다 만들었어요. 자, 저 순간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로 메이크 만들어. 이것도 3M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2번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그 순간을 추억거리로 만들어 가요. 그러면 저 순간순간이 축적되면 한 평생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탄생하는 거죠. 제가 킬리만자로 정상에 가서 청춘경영 책 팔아먹으려고 이거 가서 이렇게 이게 밤 11시에 4,700고지에서 밤 11시에 출발해가지고요 8시를 이제 거의 절벽을 이제 올라가는 8시간 동안 올라가도 끝이 안 나와서 전 포기할 뻔했거든요. 진퇴양난이라는 말도 잘못됐다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면 옆으로 가면 되더라고. 옆으로. 그러니까 다 몸으로 겪어봐야 돼요. 진퇴양난의 위기상황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 아세요? 고은 선생님 성희롱에 약간 좀 고충을 겪고 계신 분인데 다시 또 원상복귀하시는 것 같아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짤막한 시인데 인생에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올라가느냐고 정신없어요. 그런데 힘 빼고 내려올 때 보니까 주변에 너무 아름다운 행복이 널려 있는 거예요. 제가 내려올 때 이 시가 생각이 났는데 이 시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밤 11시에 졸려가지고 내려올 때도 안 보여. 내려갈 때도 못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거 이렇게 시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고은 시인님한테 꼭 여쭤보려고요. 안 올라가 보시고 시를 쓴 것 같다고. 내려올 때 보니까 시가 내려올 때도 안 보이더라고. 이제 제주도 100km 마라톤 뛸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막걸리 마시고 전이라는 행복감을 느끼고 결승선에 이제 들어오니까 술이 깨는 이런 해장 마라톤. 그래서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마시고 일본 철도 광고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아무 역에나 대책 없이 내려본 적이 있습니까?
내려본 적이 있으신 분? 역시 메나테크는 다르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아무역에나 대책 없이 자주 내리세요. 그래야 거기 대책이 널려 있어요. 구미역 지나가다가 구미가 땡기면 구미역에 내리세요. 그러면 거기 우리는 너무 저 목적지로만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간이역에 보면 정말 재밌는 희한한 현상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뚜르드 몽블랑 가서 8박 9일 동안 트레킹을 하는데 이 첫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 중등산화를 신고 갔는데 저게 두꺼운 저 딱딱한 헝겊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발목을 자극해가지고 여기 물집이 생겼어요. 첫날.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올 때 이게 온 쓰라려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데 가이드는 그 아픔도 모르고 빨리 안 내려오냐고. 왜? 버스 타야 되는데. 그래서 가이드 그는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갔던 강경태 소장이 교수님 저하고 신발을 바꿔 신자는 거예요. 신발이 지금 짝짝이지 않습니까? 자기 신발은 헝겊으로 돼 있어가지고 헝겊이 닿으면 교수님 신발보다 좀 충격이 덜할 거라고. 그래서 진짜로 바꿔 신었는데 와 통증이 한 10분의 1로 줄어들어가지고요. 첫날 안전하게 하산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플랜 B로 등산을 하나를 더 갖고 갔거든요. 발목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상처를 안 닿으니까 마지막 8박 9일을 트레킹을 안전하게 했던 그 비결이 뭐냐? 제가 여러분하고 제가 여기서 공유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살피지 않으면 보살필 수 없다. 그러니까 저 친구가 나를 살펴본 거예요. 교수님이 왜 쩔뚝거리지? 그러면 내가 교수님하고 신발을 바꿔 신으면 교수님의 통증이 좀 줄어들겠네? 보살핀 거예요. 그러니까 살피지 않으면 보살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파트너나 고객들을 잘 살펴보세요. 살펴봐야 그 친구의 아픔이 감지가 되고 그래서 보살핌이라는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나를 보살필수록 누군가 나를 보살피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보살핌을 받을수록 피곤해요. 보살핌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제발 좀 그만 보살펴줬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 스토커가 지금 몇 명 있어요. 미치겠어요. 아주 스티커로 착 달라붙어 있어 도망도 안 가요. 제발 그만 좀 보살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자전거 국토 완주 그랜드슬램을 제주도 용두하면서 이제 240km 제주도 한 바퀴 돌고 제주도에 한 달 살면서 자전거 타고 한 달 살면서 쓴 책이 폼 잡지 말고 플랫폼 잡아라 책을 이제 제주도에 쓴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 섬진강 자전거 타려고 이제 그 동서울 터미널에 자전거를 싣고 3시간째 가고 있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가 버스를 잘못 탔다는 거예요. 이 버스가 전라북도 강진 섬진강으로 가야 되는데 이 버스는 전라남도 강진으로 가고 있대요. 아니 우리나라에 강진이 두 군데가 있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처음 하셨죠? 그럼 어떻게? 이미 버스가 강진으로 3시간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유하고 싶은 메시지가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심판자의 질문이 있고 오른쪽 학습자의 질문이 있거든요. 심판자의 질문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야단치는 거예요. 야 너는 몇 살인데 버스표도 제대로 못 걷냐? 이래봐야 문제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패배감만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던질까 하다가 잠깐 정신 차리고 저쪽을 던진 거예요. 야 친구야 어차피 버스 잘못 탔는데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은 뭐냐?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달리는 고속버스 기사님을 설득해가지고 버스를 세우자는 거예요. 고속버스에서 도로에서. 그래서 세웠잖아요. 지금 여기 저 고속버스 기사님 저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를 세웠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톨게이트로 빠져나가서 섬진강 자전거를 안전하게 완주하고 올라왔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학습자의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문제가 터지면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문제와 싸우세요. 문제와 싸울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은 시간 문제지 떠오를 수 있어요. 사람하고 싸워봐야 피곤하고 상처만 받습니다. 그래서 프라브럼의 우리말의 번역은 풀어보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저의 취미 생활이에요. 자, 제 목소리가 나올 텐데 소리가 나면 소리 안 나나요? 네, 컴퓨터 좀 좋은 걸로 좀 쓰세요. 네? 소리가 안 나면 그냥 놔두고요.
아까는 또 나오더니 예,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MBC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잠깐만 이거 아시죠? 네, 거기 가서 녹음한 걸 제가 들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 제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네요. 근데 제가 기말고사 때마다 아이들한테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를 시켜요. 제가 문제를 안 내고. 왜? 정답을 찾는 능력은 인공지능이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문제 내는 능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말고사 문제를 본인이 출제를 하고 본인이 답을 쓰고 그 다음에 본인이 채점을 하고 더 파격적인 거는 본인이 좌충우돌하며 답을 찾아나가기. 지금 나오네. 공부의 진정한 재미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받고 싶은 학점을 부여하면 별일이 없으면 아이들이 원하는 학점을 다 줘버려요. 어차피 채점하기도 귀찮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강의 평가를 100점 만점 맞은 사람이에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원하는 학점을 다 주니까 아이도 저한테 100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년 퇴임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문제가 99%가 틀에 박혀 있어요. 우리는 문제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 낼 줄을 몰라요. 문제를 잘 내야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 용어로 문제를 잘 내는 인재를 문제아라고 합니다. 자, 이 낙하산 사장님도 고민이 많아요. 품질이 안 올라가고 불량률이 계속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식스시그마를 도입했는데 식스시그마가 뭔지 아세요? 그냥 제품의 불량률을 거의 제로로 만드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경영혁신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식스시그마를 직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6시구만 퇴근해야 되겠네. 그래서 6시에 퇴근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낙하산 사장님이 고민이 더 깊어졌어. 그래서 근데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분이 갑자기 헬리콥터를 몰고 오신 거예요. 그 다음날. 그래서 낙하산, 자기가 만든 낙하산 가지고 다 직원들을 헬리콥터에 태웠어요.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만든 낙하산 가지고 자기가 뛰어내리는 불량률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불량률이 갑자기 제로가 됐어요. 왜 제로가 됐을까요? 내 목숨이 걸려 있잖아요. 인간은 목숨이 걸린 것에 목숨을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목숨이 걸리지 않은 것은 절대로 목숨을 걸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목숨 거는 사람은 여기 앞에 계신 분들만 거는 것 같고 DF는 대충 걸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회사의 오너는 한 사람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식이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신입사원님이 또 주인을 의식하는 게 주인의식이라고. 여러분, 개미 다리는 몇 개입니까? 8개가 아니, 이건 다리가 아니고 이건 더듬이에요, 더듬이. 예? 개미한테도 관심을 가지세요. 이게 다리예요, 6개. 진의 다리는 몇 개야? 진의 다리 여러 개. 근데 개미가 지나가다가 진해한테 물어봤어요. 야, 진해야, 너는 앞으로 걸어갈 때 저 수많은 다리 중에서 어떤 다리를 첫 발로 내딛느냐? 그랬더니 진해가 걸어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녔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진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사업하라니까 사업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엠브루트스 팔아먹으라니까 팔아먹고.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의 업의 본질은 질문을 던져가지고 색다른 생각을 잉태하게 만들어주는 질문술사가, 그러니까 어제와 다른 질문을 품고 출근하셔야 돼요. 가슴속에 그 질문이 감동의 느낌표를 낳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여기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탄생한 비결 아시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아빠한테 애가 물어본 거야. 아빠, 왜 사진을 찍고 바로 볼 수 없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랬는데 그 최초의 질문이, 어린아이의 질문이 뭐가 나온 거예요? 물론 지금 없어졌지만 세계적인 제품의 혁신이 탄생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 상상력. 여러분, 아이가 엄마 손잡고 과일 가게에 갔는데 아저씨가 과일 가게 주인이 너무 오랜만에 왔으니까
저 앵두나 저거 한 움큼 집어서 먹으라고 그랬더니 애가 안 집고 고민하는 거예요. 왜 고민했는지 아세요? 그게 아니고요. 엄마가 야 너 저 공짜인데 왜 안 먹냐고 그랬더니 애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아저씨 큰 손으로 집어주면 내가 더 많이 먹는데 내 조그만 손으로 집으면 조금밖에 못 먹어.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왜 공짜인데 안 먹냐고 그러냐고. 응? 그래서 사르트르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창의적인 대가 10명 중에서 무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사람이 5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일찍 죽어주는 것이다. 예,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산전수전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사하라 사막 갔다 온 책도 쓰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당신이 쓴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은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 책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언젠가 한번 크게 걸릴 거예요 이게. 이렇게 책을 열심히 쓰는 이유는 제가 책을 통해서 길을 알았고 저희 모교인 한양대학교가 저를 이렇게 키워줬기 때문에 저희 인세를 모아서 지금 한양대학교 발전 기금으로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년 퇴임할 때 유영만의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저희 교육공학과 후배들이 저처럼 돈 걱정 없이 돈 걱정하면서 고민하지 않고 장학금으로 다니게 제가 유영만의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들어오면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게 하는 게 제 꿈이에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책이 잘 안 팔리고 있어요. 제 책 좀 많이 사주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저의 95번째 책이 이 책입니다. 언어를 디자인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 책 100권째 쓴 다음에 100명만 초대해가지고 한 권에 100만 원짜리를 찍을 거예요. 한 권에. 그래서 100명한테 강제로 팔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1억 모아가지고 장학기금으로 모으고. 예?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자꾸 쓰니까 정치권에서 자꾸 유혹이 와요. 정기에 진출하자고. 이 박근혜 정권 때도 제가 청와대까지 몇 번 끌려갔었는데 정말 안 가길 천만다행이에요.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갔으면 지금 저 구치소에서 콩밥 먹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어요. 제 책이 다 표절이에요. 청문회 가면 걸려요. 옥장서이란 별 기자는 표절이다. 그런데 모든 예술은 다 창작은 표절이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 피카소가 이런 명언을 남긴 거 아시죠? 훌륭한 예술가는 가까운 데서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멀리서 훔치고. 그죠? 피카소도 풀바디에 점심식사 훔쳐다가 자기 방식으로 150개 다 남의 걸 훔쳐다가 베껴가지고 훔친 거여서 표절한 거예요. 제가 표절 전문가니까 이렇게 석사는 가까운 데서 베끼고 박사는 멀리서 훔치고. 제가 세계 최초로 석박사의 차이점을 연구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류 작가는 티나게 겉모습만 베끼고 인류 작가는 티 안 나게 원리를 훔치고. 여러분은 리더니까 이걸 여러분 걸로 갖다 쓰세요. 이류 리더는 티나게 겉모습만 베끼고 인류 리더는 티 안 나게 원리를 훔치고. 그러니까 요 맨 끝에 있는 피카소 형님 거는 내버려 두고 앞에 거만 계속 바꾸면 이게 주말에 책이 한 권 나오는 거예요. 한 작가의 것을 훔치면 표절이지만 많은 작가의 것을 훔치면 연구예요. 제가 오늘도 연구실에서 연구하다 왔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벤틀리 차인데요. 이 차의 슬로건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이 멈춰서서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곳에서 이 사람들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바로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고 멈추는 곳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제가 이 벤틀리의 슬로건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도전을 정리하면요. 한계는 책상에서 알 수 없고 몸으로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색다른 질문이 관문을 열어간다.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운 대상은 없는 겁니다. 도전하기 전에 다 두렵지만 두려운 대상은 없고요. 여러분이 잠깐 두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에 정면 도전하면 그 두려움이 싹 없어집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능력의 확장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심화시키는 방법은 어제와 다르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이야말로 내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도전은 그리고 실패했더라도 결과에 관계없이 아름다운 시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하라 사막 마라톤 도전에 실패했지만 그 덕분에 세계적인 명언을 남기고 왔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이 말은 오로지 유형만밖에 안 나와요. 검색하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성장을 넘어서서 성취감을 맛보고 성숙한 경지로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새끼라는 영화 보셨나요? 한 3번씩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색 달라지면 남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남 달라지려고 노력하다가 내 색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색깔로 고객의 경계하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색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동의어입니다. 저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색다르고요. 왜 색다르냐? 자기답게 살기 때문에 가장 색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색깔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경쟁력을 키우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고수섭에서 배우는 인생 교훈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사사구통이라고, 사사구통이 뭔지 아시는 분? 예, 고수섭에서 3점이 나면 스톱을 걸 수 있는데 앞에 4자는 띠 5끝짜리 이거 몇 장 따야 1점이에요. 5장 따야 1점인데 4장 땄으니까 1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자, 두 번째 사사구의 두 번째 사는 뭐예요? 10짜리 요런 거 5장 따야 1점인데 4장 땄어요. 1점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9 몇 장 따야? 이 9가 뭐예요? 껍데기 몇 장 따야 돼요? 10장. 자, 그러면 이 사람은 449 무려 몇 장을 땄어요? 저거 계산이 안 됩니까 지금 449가? 17장 땄는데 몇 점? 빵점. 그런데 옆에 사람은 광 3개, 8광, 똥광, 3광, 광 3개 갖다 놓으면 광 3개면 3점이거든요. 그럼 게임에서 3장 딴 놈이 17장 땅을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17가지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3가지, 2-3가지의 힘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레벨업을 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약점이 강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팀원의 능력을 찾아가지고 재능을 찾아야 돼요. 강점을. 그래서 약점 코치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어요. 약점은 강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뇌 시냅시스가 이미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이론이 GS2 이론이라고. 이게 뭔지 아세요? 고스톱에서 2등이 돈 따는 경우가 없다. GS2 이론. 여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읽어보셨죠? 200만 권 팔렸는데 이 책이 잘 팔리니까 누가 내 치즈를 잘랐을까? 이런 책 쓴 놈이 있어요. 장렬히 전사. 누가 내 치즈를 옮겼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님이 내 치즈는 내가 옮긴다. 이게 장렬히 전사. 어? 이게 남의 뒤를 따라가 봐야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비교해가지고는. 여기 푸마가 잘 팔리니까 파마한 놈이 나타났어요. 자나? 치마 입은 놈도 있고 뭐 빈곤, 놀스코리아, 구라다. 뭐. 남의 뒤를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어느 경지까지는 기본기는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리더를 따라서 배워야 돼요. 두 번째, 그 친구가 잘할 수 있는 필살기는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그 친구가 알아서 배워야 돼요. 배울 수 있도록 기회와 무대와 조건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자, 제가 지식 산부인과 의사인 건 아시나요? 세계 최초로 지식 임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지식 자연분만 유도법, 지식 낙태수술 방지법을 연구하는데 한국 산부인과 의사들이 저를 공격하고 있어요. 진짜로. 나보고 의사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의사다 그랬더니 그럼 의사 자격증이 있냐고. 야, 내가 만든 건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의사 자격증이 없으면 적법한 절차를 밟고 의사 자격증을 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색채의 마술사 샤갈은 막 그럼 마술사냐 얘는? 어? 윤봉길 의사는 막 의사야 그러면? 아, 그랬더니 더 이상 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의사들이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의사소통이 가장 안 되는 사람들, 의사들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안 알아줘가지고 진짜로 지금 영어로 책을 쓰고 있어요. 지식 산부인과 개론 책을 영어로 써가지고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제가 한국에 갖고 와서
번역을 할 거예요. 미국에서는 저자, 한국에서는 번역자. 저자와 번역자가 같은 사람 보셨어요? 이것도 세계 최초예요. 벤남 건축 또 나타나. 이놈 세 번째 줄에 이놈 잡아야 돼. 이분 진짜 교수의 자질이 의심된다. 아니 윤봉길 의사가 정말 의료인으로 알고 계세요? 여기서 의사는 의로운 사람의 존칭이며 한양대 이런 무식한 교수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니까요. 에? 그럼 구두 대학병원 차린 놈은 병원 설립 허가증이 있냐? 왜 나만 고소하냐? 쟤도 좀 고소하라. 에? 여러분 지식 산부인과 의사가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 지식이라는 단어 아시죠? 산부인과 의사 아시죠? 흔해 빠진 단어를 제가 세계 최초로 갖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세계 최초의 지식 임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저를 공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예? 그런데 저보고 저는 의사가 아닌데 의사라고 사기를 쳤기 때문에 대중을 상대로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서 제가 공개 사과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그랬더니 여러분한테 제가 공하고 개하고 사과를 하나씩 따로따로 보여주면 웃어요, 안 웃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웃은 이유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나로 붙어 있잖아요. 이게 창조예요. 흔해 빠졌잖아요. 공하고 개하고 사과. 흔치 않게 결합했잖아요. 공개 사과. 오늘 파워포인트 제 거 하나도 없어 다 주순 거예요. 예? 먼저 엮는 놈이 임자인 거예요. 여러분 등고잡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낮은 곳부터 시작해야 된다.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에요. 저 먼 산을 가려면 일단 앞산을 넘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앞산도 안 넘고 먼 산만 멀리서 바라보니까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사자성어 우공이산. 이 신영복 교수님이 서화집인데 자,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움직인다. 누가 움직인다고요? 어리석은 노인이. 머리 똑똑한 젊은 놈은 산을 어떻게 움직일지 앉아가지고 잔머리 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약간 어리석은데 우직한 실천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우공이산이 주는 시사점입니다. 그러니까 흔적이 목적을 만나서 축적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축적이라는 힘이 필요합니다. 축적. 예? 자, 여러분 이준수 장군이 난중일기 쓴 거 아시죠? 매일매일 그날그날을 성찰하면서 짧게라도 쓰신 거예요. 여러분은 난중일기 쓰지 마시고 행중일기를 쓰세요. 행중일기가 뭐냐? 행동하는 도중에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예? 어제는 이렇게 달성했는데 안 되니까 써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그럼 내일은 내가 한번 이렇게. 그래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변화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시고 그것서 여러분의 교훈을 여러분 파트너들하고 공유하시고. 이거 제가 킬리만자로 올라갈 때 낫지 앉아가지고 제 몸으로 각인되어 있는 느낌들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해놓고 이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낙하산 사장님 여기 아까 나왔어요. 여기 또 나왔네요. 자, 그래서 하일리 법칙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보험회사 관리자가 만든 건데 300번의 사건을 방치하면 29번의 사고가 발생하고 한 번에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 성수대기 한 번에 무너진 건 그대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다 그 전에 300번의 조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거꾸로 뒤집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300번의 매일매일 여러분이 진지한 실천을 반복하면 29번의 작은 성공 체험을 맛보고 그게 연말에 한 번의 위대한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 되시면 이 영화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영화를 보시면 사회과 선생님이 사회과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줘요. 숙제가 뭐냐? 세상을 체인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액션에 옮겨라.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꿉니까? 그런데 이 트랩이라는 학생이 숙제를 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3명을 변화시킵니다. 알코올 중독자 엄마, 노숙자 3명을 바꾼 다음에 그 3명한테 미션을 줘요. 당신도 3명을 바꾸라고. 피라미드식 다단계 전법으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가 체인지하는 거는 거대한 변화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세 사람, 여러분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내 주변에 확실한 세 명의 리더를 키우는 거예요. 그 리더한테 나의 철학과 신념을 그대로 전수해서 너도 그럼 세 명 키워. 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세상을 바꾸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이 움직이면요, 세 명은 그룹에 2명까지는 개인인데 3명이 생기면 그룹의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3이 마법의 숫자 3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 도전하고 성취하다 보면 이렇게 실패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돼지가 목벽, 제가 30분까지인데 제가 1분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돼지가 목벽 구조상 목을 못 드는 거 아시죠? 15도 이상. 네, 이렇게 목을 못 드. 돼지는 항상 땅만 보고 살아요. 이렇게 슬픈 짐승이에요. 근데 돼지가 땅을 보는 방법, 하늘을 보는 방법은 걷다가 발을 잘못 디다가 자빠지면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씩 자빠지셔야 돼.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보였던 게 언제 보이느냐? 자빠지고 넘어지면 보이는 거예요. 이 돼지 목에 담긴 이 아픔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가슴으로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목살은 맛있게 드시면서 말이에요. 제가 시간광에서 이제 여기는 좀 넘어가고요. 자, 여기 요걸 제가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성공한 이런 사람들이 여기 스타가 된, 요 꼭대기에 올라간 거는 그만큼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상으로 갈수록 정상에 갈 때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배경으로 있구나. 내가 전경으로 드러나는 것은 수많이 내 옆에 주변에 있는 배경 덕분에, 빨간 장미꽃을 안개꽃 배경에다가 꽂아 놓으면 더 빛나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안개꽃이 묵묵히 전경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배경한테 항상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야, 이번에는 네가 전경이 되라. 그래서 빨간 장미꽃을 배경으로 깔고 하얀 안개꽃 하나를 꽂아서 집사람한테 선물해 보세요. 그러면 욕 먹어요. 가성비가.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결단이 곧 발단이고요. 도전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고 성취가 곧 성숙이 되면 여러분은 이제 성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봤고요. 여기도 좀 제가 시간관계에서 넘어가고 메나테크 엠브로투스 오행시를 써갖고 왔어요. 앰뷸런스 타고 갈 삶의 위기가 없어진다. 엠브로투스. V자 협곡에 빠져도 살아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강해진다. 로드맵대로 꿈에 이르는 색다른 가능성의 문이 열리라. 토네이도도 이겨낼 수 있는 경이로운 에너지도 생긴다. 스트레스도 면역력으로 전환시키는 기적의 선물. 자, 여기 강사님,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안녕.